참 세상은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당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보시면서 참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건데, 여기가 청주입니다. 충북 청주인데, 아파트에 이미 불이 났었고요. 지금 보세요. 이제 아마 불이 난 이후에 새까맣게 그을린 모습인데, 이건 그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 내부의 모습이에요.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새벽에 정말 시뻘건 불길이 치솟을 정도로 크게 불이 났습니다. 이곳이 화재가 났던 곳인데 보세요. 정말 다 타고 저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날의 그 집안에 있던 물건들이 이렇게 뒤엉켜 있습니다. 25층짜리 아파트의 3층에서 발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화재로 안타깝게도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아파트 주민 90여 분 정도가 연기를 흡입해서 지금 피해를 당했는데 보세요. 저렇게 시뻘건 불길이 보세요. 활활 타오를 정도로 불길이 거셌습니다. 큰 화재였어요. 주민분들이 그 주민분 중에 한 분은 저렇게 위험했어요. 저 아파트 창문가에 매달려 있다가 그 재빨리 출동했던 소방대원 분들에 의해서 다행히 구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주민분들은 위로 옥상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또 연기도 흡입하셨고 화재로 한 명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당시에 어땠는지, 이 화재가 어땠는지 주민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안 나는 곳에 피해 있다가 소방관들 올 때 이제는 문 열고 오면 그때 산소하고 밖으로 내려오죠. 애들 막 울고 그랬어요. 새벽이니까 이제 이미 열었을 때는 이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연기가 이미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화재가 뭐 겨울에만 날 줄 알지만요. 요즘 길 가다 보시면 이 119 이 소방차가 출동하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도 그런 건데요. 3층에서 불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3층 전소가 다 됐는데요. 그 소방서 추산으로 한 7천만 원의 피해액이 추산이 되고요. 네. 40여 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네. 한 90여 명이 그 연기를 흡입한 것 같은데요. 네. 46명이 호흡곤란으로 또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 20대 남성분이 한 명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네. 3층 불이 난 집에서 그 불을 끄려다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방화로는 추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요? 정기적 요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밀 감식을 통해서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화는 아니더라도 이 화재로 안타깝게 한 명이 20대 남성 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근데 이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변 분들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면서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연이 들려지는데요. 80대 외할아버지입니다. 사망한 남성은 20대고요. 외할아버지하고 자주 이제 만나러 가는 와중에 이런 참변을 겪었는데 네. 당시 그 층에서 발화 지점이 있었고 네. 외할아버지가 불이 나는 걸 알고 손자 보고 대피하라고 하니까 이 손자가 20대 지금 사망한 손자가 제가 불을 끄고 나갈 테니까 할아버지 먼저 가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불을 끄는 경우 신고를 해라고 했는데 불을 끄다가 화재를 진압하다가 연기를 들어마시고 참변을 당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손자가요. 평소에도 효심이 지극했다. 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인철 변호사님. 보통 이제 손자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가면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뭐 많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가는데 이 손자는 일주일에 무려 4번에서 5번 정도 할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세상에. 할머니가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시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잖아요. 적적하시겠어요. 적적하시니까 이제 일주일에 4번, 5번 가가지고 할아버지랑 식사도 같이 하고. 세상에. 잠까지 잤던 거예요. 네. 이렇게 효심이 이제 극심한데 이날도 이제 할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잠을 같이 자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평소에 이 할머니 여의시고 적적하실 테니까 말동무도 해드리고 손자가 정말 착했네요. 그날도 말동무 해드리고 그날 같이 지내려고 했다가 잠을 자다가 이렇게 변을 당했는데 김동철 원장님 정말로 아마 주변 분들, 이 주민분들 이 사연 알면 더더욱 또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이제 희생을 당하신 분이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건축기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그쪽 관련 업에 대해서 뭔가 이제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이제 손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동에 부모님도 살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살기 때문에 아파트를 오르내리면서 할아버지를 이제 자주 보러 갔었던 것 같습니다. 자, 걱정은 뭐냐면 이제 그 손자 아들이죠. 아들이기도 하고 손자이기도 하는 이제 아들이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희생을 당한 거라고 이제 가족들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또 애도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구출은 되어 있지만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마 손자를 잃어버린 마음에 상당히 이제 애도의 마음이 되게 깊으실 거고 그리고 부모 역시도 아마 상당히 그렇지 않을까. 그 마음이 가족 전체의 애도의 마음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화재 소식에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게요. 우리 보통 보면 박지훈 변호사님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라고 이제 이 물을 뿌린 장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좀 화재가 미리 진압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땠습니까? 최근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스프링클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화재 사건이 커지는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대피 방송도 늦어져가지고 더 피해가 커졌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소방 관련 법규가 계속 개정이 되고 변경이 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1990년입니다. 소방 관련 법규는 16층 이상의 건물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었는데 개정이 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11층 이상의 건물 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거는 뭐 11층 넘었으니까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개정되기 3일 전에 2004년 12월 29일 날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입니다. 3일 이후에 만약 허가가 됐다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스프링클러가 없었고요. 근데 지금 뭐 법은 이제 스프링클러를 이제 11층 이상이면 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못했고 안타까운 참변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아파트가 25층이었는데요. 해당 아파트 16층 아래로는 지금 저기 화재가 시작된 곳이 3층이었잖아요. 16층 아래로는 스프링클러 장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인철 변호사님 참 법이란 게 참 오묘하고 맹점도 있습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이렇게 화재 방지 시설이 잘 돼 있고 노후 아파트는 안 돼 있고 똑같은 시민이잖아요. 생명은 똑같은데 왜 옛날 아파트 이렇게 시민들은 이렇게 보호하지 않는 건가? 법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소급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봐요.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하기 어려우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노후 아파트도 이렇게 화재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살아남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정말로 이 효심이 지극했던 손자분, 이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모녀를 대라고 하면 뭘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답을 거의 다 맞히실 거예요. 이인철 변호사님. 한진그룹 조양호 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사장과 조윤아 이제 부사장의 얘기인데요. 2013년부터 작년까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입국시켜가지고 가사도우미를 채용한 혐의로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보통 약식 기소하면은 그냥 그것으로 그냥 벌금형으로 선고가 되면은 이례적으로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모녀가 어제 같은 이제 재판정에서 피고인으로 나란히 서게 됐습니다. 같은 법정에서 재판은 받았습니다만 순차적으로 받았어요. 순차적으로. 먼저 이 어머니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딸 장녀죠.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또 재판을 또 같은 혐의입니다. 그렇게 재판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는 충분했습니다. 김유미 프로파일러님. 네, 워낙 유명한 모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판 자체가 화제가 많이 됐는데요. 근데 이명희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요, 혐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네, 대한항공에다가 분명히 내가 외국인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한 건 맞았다. 하지만 불법 고용에 대해서 지시하지는 않았다. 체류 연장이나 이런 것 없었다. 그리고 나는 불법인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덧붙여서 세관에서 재벌과
사모님이라고 하면 모든 걸 총괄하고 지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밑에서 그냥 알아서 진행한 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냥 알아서 워낙 포기하신 분이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저렇게 뭐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잠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명희 전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박 변호사님. 이명희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반대로요.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혐의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첫 재판인데 원래는 약식 기소가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재판이 끝날 상황인데 이명희는 정식 재판이고요.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약식 재판인데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하면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인정을 하니까 혐의를 다 인정하니까 재판이 결심이 되고요. 아하. 판결 선고기를 바로 잡았습니다. 네. 다만 혐의를 부인한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는 네. 계속 좀 심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지금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는 1,500 벌금이거든요. 구형량이. 네. 이게 최악의 경우 거의 1,500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굳이 혐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네. 혐의를 인정해서 벌금 정도 내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 혐의를 인정하면서 아이 얘기, 아버지 얘기 네. 선처를 호소를 했습니다. 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명희 전 이사장은 이 혐의를 부인하니까 앞으로 뭐 재판이 좀 더 될 것 같아요.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어제 바로 모든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말도 했어요. 180도 다른 모녀의 태도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얘기를 일단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네요. 39의 늦은 나이에 쌍둥이 아들을 두고 업무를 병행하게 됐대요. 그래서 주말에 일하지 않는 한국인 가사도우미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주말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외국인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다.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한테 벌금 1,500만 원을 구형 그리고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어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두 모녀의 모습을 좀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재판 끝나셨는데 심정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생 비자 발급 지시는 직접 하신 겁니까? 나오실 때 같이 껴안으셨는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재판 끝나셨는데 심정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따님한테 엄마가 잘 못 들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인지. 시청자분들이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사람은 예전에 우병우 수석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또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동철 원장님, 예.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는 달리 조현아 전 부사장 그냥 눈을 지그시 아래쪽을 향해서 그냥 차에 올라탔잖아요. 그런데 이명희 전 이사장은 세 차례 멈추면서 좌우 기자들한테 레이저 많이 날렸습니다, 지금. 되게 불편하게 보셨던 아마 시청자들 네. 상당히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재판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잘못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전에 이제 그 판사에게도 얘기를 할 때 네. 본인은 큰 문제가 없다. 그 밑에서 나를 도와줬을 뿐이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그 스스로가 어떤 기질적 성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런 냉정한 모습을 보여질 수가 있지만 네. 환경적 상황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네. 본인의 잘못을 정말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같이 들어봅니다. 근데 어쨌든 글쎄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
모르긴 몰라도 법정에 이제 취재기자들이 들어가잖아요. 신청해서 들어가잖아요. 방청 신청해서. 그런데 법정에서는 재판장 앞에서 저렇게 고압적이랄까요? 무슨 레이저 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나죠. 재판장한테 레이저 쏘면은 네. 뭐 형량도 높아질 수 있고 소위 말하는 괘씸죄 뭐 이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네. 재판도 컴퓨터 AI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아하.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로 공손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네. 당연히 형량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굉장히 뭐 뻔뻔하게 하거나 불손한 태도로 하면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모녀가 왜 이렇게 다른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조현아 부사장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땅콩우양 사건으로 수사도 받아보고 재판도 많이 받아보고 심지어는 수감 생활까지 하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이 사법부의 절차에 대해서 잘 알아서 본인이 이렇게 싸늘하게 하고 냉랭하게 하면 안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이 최대한 겸손한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 아직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당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좀 냉랭한 표정을 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안 좋은 감정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듭니다. 네. 그래서 저런 태도를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언론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는지는 참 갸우뚱합니다. 앞서 보셨죠? 딱 기자들이 이렇게 이 선이 없는 마이크를 대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했더니 탁 멈추면서 비켜주세요. 네, 아주 나지막하게 목소리를 깔았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저 모습이에요. 비켜주세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박준 변호사님 얘기 들어볼게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이 이 재판정에서 그랬답니다. 소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여기서 땅콩이란 말은 안 했어요.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고 그러면 회항 사건으로 소위 회항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앞서 말씀드렸죠. 구속된 바 있어요.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들을 어머니가 관리했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불법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고 기소됐다. 피고인에게 즉 조현아 전 부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이 지금 진술하는 거니까요.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부분으로 어머니까지 기소된 점에 깊이 죄송스럽다. 부친이 지난달 운명하신 집 고 조향호 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친이 지난달 운명하신 개인적 슬픔이 있는 와중에 남편과 이혼 소송까지 진행해 육아를 혼자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어머니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인데 어머니도 재판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뭔가 감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준 변호사님 네. 재판에 임하는 전략이 엄마 이명희 전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뭐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쪽은 구약식 벌금으로 가는 상황이었고 한쪽은 구공판이 된 거거든요. 아하. 구공판은 곧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불이익은 더 큽니다. 벌금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처지가 지금 반영된 걸로 보이고. 네. 근데 만약 이명희 씨가 무죄가 된다 그러면 이 조현아 씨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조현아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 이인철 변호사 잘 설명해서 한번 구치소 갔다 오면 참 힘든 거 알거든요. 다시는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일단은 벌금 구형이 된 거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도 벌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는 이제 다투지 않고 엄마가 지금 다투면 엄마가 잘 다투어서 무죄가 되면 같이 무죄가 될 거고 뭐 안 된다 하더라도 벌금 받으면 되니까 엄마만 이제 다투는 걸로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전략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게 아닌가. 결국은 11일 날 조현아 부사장은 선고가 됩니다. 6월 11일 날. 네. 그리고 지금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13일 날 다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인들이 나와서 어떤 이 불법 고용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앞서도 이제 보셨지만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취재진한테는 비켜주세요. 이렇게 네. 하면서 레이저 3번 쐈어요.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나올 때 이 이명희 전 이사장은 자신의 재판이 먼저 끝났는데도 안 나가고 딸의 재판을 법정 안에 지켜봤대요. 그래서 끝나고 같이 나왔는데 딸한테는 아주 애틋한 모습 보였다면서요. 그게 어머니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자식은 이제 아빠도 없으니까 내가 지키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네. 굳이 그 행동을 왜 거기 모든 이목이 집중돼서 있는 곳에서 했을까라는 의문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나도 어떤 사모님이기 전에 어머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내가 어머니로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걸 환기시켜주는 이유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수고했어. 우리 아기. 우리 애기. 저게 기사로 안 나올 줄을 기사로 나올 줄 몰랐을까요? 김동철 원장님 다 나올 거라 생각해서. 왜냐면 수많은 취재 기자들이 저 법정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진을 못 찍더라도. 아마 뭐 계획적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가족 잔혹사, 가족 비참사로 이렇게 사실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아하. 남편 사망을 하고 네. 그리고 두 명은 또 법정에 딸과 본인은 또 법정에 쓰고 그리고 경영권에 대해서 상당히 입지가 약해져 있는 상황.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아마 잔혹사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네. 자, 그랬을 때 가족에는 조금 더 두터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외부든 내부든 아마 외부에서 이렇게 표출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한번 해봅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정말 한때는 국민을 공분케 만들었던 한진과 모녀의 행동,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또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예고해드렸던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돌본다면 이건 칭찬해야 되는 일 아닐까요? 박준 변호사님. 네. 있습니까? 야, 뛰어난 머리로 자수성가한 90대 노인입니다. 70대 노인입니다. 이제 90억대 자산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약간 치매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망상 같은 게 있었는 것 같아요. 돈은 충분히 있는데 뭐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면 국정원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망상 증세, 치매 증상이 허허, 네. 나타났는데 어느 날 네. 유언장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 공중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언을 했는데 자신의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을 자식들이 또 가족들이 아닌 제3의 60대 여성한테 네. 이 여성한테 다 준다라는 유언장을 작성을 했고요. 어허. 그래서 그 이유는 너무 이 사람이 나를 잘 돌봐주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이 여성한테 다 주겠다. 야.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인철 변호사님.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팽개치고 자신을 돌봐준 여성한테 전 재산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이 외롭고 적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액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 네.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재산을 양도하겠다고 하는 유언장을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 그래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내 곁에 있는 아내한테 주겠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장남한테 다 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옆에 있는 이 여성한테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족들이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하. 이상한 점이 딱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요? 자, 유언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반평생 돌봐준 은인이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토지 양도 증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년간 성신성인을 다해 돌봤다. 자, 이 노인이 지금 80대거든요. 네. 반평생이면 40년 동안 돌봐줬다는 건데 아. 토지 양도 등서에는 그거의 4분의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하. 알고 보니까 네. 이게 치매 노인이잖아요. 네. 그냥 이 여성이 불러주는 대로 그냥 받아 적은 겁니다. 아. 그게 이제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딱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가족들이 볼 때는 아닐 거야. 이거 뭔가 있을 거야 하는 불길한 예감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지금. 네, 유언장하고 토지 양도 증서를 왜 작성하겠겠어요? 그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아하, 거였겠죠. 네. 그래가지고 A 씨 대신 재산을 처분을 또 이제 하기 시작을 허허.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요, 그 사이에 미국을 이제 A 씨를 미국을 데리고 가는데 그 사이에 A 씨의 해지 펀드를 해지를 해서요, 허허. 2억 5천만 원짜리를 또 대금을 챙깁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집을 팝니다. A 씨의 집을 팔아서요, 네. 4억 4천만 원을 이제 자기가 확보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세금 처리하든지 이런 소송 문제 때문에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A 씨에게는 또 변명을 해댑니다. 네. 그렇게 해서요, 2013년 11월부터 다음 9월까지 네. 이 사람이 대출을 받고요, 또 팔아 처분한 금액이요, 네. 62억 원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재산을 이 자산가 90억 자산가의 재산을 차근차근 처분해 가면서 이 사람이 챙긴 게 62억인데 근데 박준 변호사님 진짜 네. 이 여성 그러면 한 10년 넘게 옆에서 돌봐준 건 맞긴 맞아요? 7, 80대니까 반평생이면 뭐 한 최소한 한 20년은 돼야 되잖아요. 네. 30년 아니면 40년 돼야 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반평생 돌봐줬다 하는데 불과 몇 달 되지가 않았어요. 석 달 만에 석 달 돌봐준 거예요? 반평생으로 이렇게 조금 2013년 7월 달에 접근했고 네. 2013년 10월 달에 반평생 은인이다. 네. 3개월 만에 반평생 동반자로 아주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근데 혼인신고를 했다면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혼인신고 혹시 작전인가요? 그렇죠. 이제 2013년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이 여성이 더 머리를 씁니다. 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겠다. 그게 뭐냐? 저 노인하고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2014년 1월에 이 치매 노인 몰래 혼인신고를 합니다. 네. 혼인신고에는 증인 2명이 필요하잖아요. 네. 증인에는 이 여성의 내연남과 채무 관계자가 증인. 내연남도 있었어요? 네, 증인을 썼고요. 네. 자, 그리고 오랫동안 뭐 결혼한 후에 이 노인을 보살폈으면 또 그냥, 말이 없겠는데. 네. 7개월 후에 이혼을 합니다. 이혼 신청을 해. 2014년 8월에 이혼을 신청해가지고 이혼 조정안이 확정됐는데 네. 그 조정안에 보면은 또 가관이에요. 이 여성에게 위자료 1억과 재산 10억 원을 준다. 네. 이렇게 조정이 돼 있거든요. 네. 아니 저는 제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불과 7개월 만에 위자료가 1억이 나오고 재산 분할이 10억 원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재산 네. 분할에 기여도가 있어야지 나오는 건데 아하. 이 여성이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의 마음대로 네. 짜고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혼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을 상대로요. 지금 혼자 보세요. 혼자 각본 쓰고 주연하고 뭐 감독까지 하고 다 이렇게 지금 자기 혼자 재산을 다 빼돌렸습니다. 김동철 원장님. 소설 같은 얘기고요. 네. 정말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도 들 네. 정도인데 이 피의자는 이 노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사기를 친 이 여성은 네. 모두 거짓 정보를 갖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갖고 있냐면 네. 한의사 그리고 병원 관계 이사장 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과거부터 이런 관련돼 있는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고 아하. 그리고 증상을 좀 잘 아는 의학적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타켓을 가지고 네. 노인이 치매가 걸려 있고 망상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고 네. 이 계획적인 접근에 아마 휘둘린 노인 이 상황들이 계속 연계가 되면서 큰 이제 그 범행을 네. 저질렀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조금 전에 사진 나온 게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저게 뭘까요, 대체? 저게 저 사람의 명함인데요. 아, 명함이에요? 네네. 지금 이 사람이 속인 그 자기 직함들이요. 네. 한의사, 아하. 그다음에 평화의원 그 재단 이사장, 네. 그리고 뭐 신문사 이사장, 그리고 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친구라고까지 속였는데요. 아하. 한의사라든지 병원 재단 이사라고 속이는 이유는 70대 네.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에 대해 관심이 많고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접근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아. 이런 부분들을 아마 활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모두 다 이 정보는 거짓이었습니다. 다 거짓이에요. 네. 다 그러겠죠, 진짜로. 그런데 이 사람이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을요,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을 매각했죠. 1년 동안 4차례 이사 다닙니다. 휴대전화 번호도요, 5차례 변경하니까 가족분들이 연락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준 변호사님, 예. 이 전말이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휴대전화 바꾸고 하니까 가족들이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집에서 어느 정도 감금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 그래요. 집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난다. 경찰이 잡아간다. 세뇌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 노인은 사실 안에서 배달 음식만 시켜 먹은 것 같아요. 배달 네. 음식도 이 60대 이 씨가 주는 음식대로 먹고 결국은 나중에 경비가 2014년 10월 달에 발견해서 이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는데요. 문제는 이제 사망을 할 때까지, 네. 노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2016년에 2월에 사망했는데, 와, 철저하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네요. 이 여성을 철저하게 믿어가지고 배달 음식만 시켜서 그 배달 음식만 먹었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부와 고립되고
단절된 생활을 해 나갔으니까 그 사연을 그제서야 뒤늦게 찾게 된 가족들이 들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동철 원장님. 뭐 억장이 무너진 건 당연할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왜 범행에 이렇게 희생을 당했을까? 네. 치매 노인 같은 경우는 망상장애까지 같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망상장애가 강박이 있기 때문에 몰입사고를 하면 사실 조현병 같은 증상이 생겨서 오히려 나를 도와주거나 보호해주거나 네. 감금을 했다는 그 자체가 감금이라 생각을 하지 않고 아 나를 도와주고 있고 나를 보호해주는구나. 이 자체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희생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됐었을 거고 하하. 너무 보호를 하고 감금을 하는 것처럼 보호를 하고 감금이 되는 걸로 인해서 뭐 가족들하고는 당연히 이제 연이 끊어졌을 테고 네. 그 피해자는 당연히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떤 대책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범죄에 대해서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근데 막상 수사기관이 이 여자를 잡고 보니까 처벌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여성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나는 저 어르신의 아내입니다. 아내이니까 처벌이 안 됩니다. 사실 그 말은 맞아요. 아, 그래요? 아내면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친족 상도례 때문에 이 친족 간에 이 배우자 간에는 뭐 사기죄, 절도죄가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네. 결국에는 이 여성의 아내 자격을 박탈시키면 되겠죠. 아하.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서 아예 혼인을 결혼을 무효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아니니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 어르신이 치매가 심한 단계가 아니라 초기 단계였다. 네. 그러면 결혼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 여자 처벌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매 어르신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꼭 기억하세요. 네. 법원에 성년 후견인을 신청하면 네. 이렇게 치매 어르신을 상대로 뭐 사기를 치거나 재산을 낭비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법원에 성년 후견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어르신 비록 치매를 앓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순간에는 이 여성을 믿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자, 그런데 지금 2017년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기와 허위 혼인신고로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7년형이 선고가 되는데 이 정도도 아마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참 가볍다. 저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는 참 가볍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르신이 치매를 앓던 어르신이 눈을 감는 그 순간에 혹시 어떤 마음 가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좀 가슴 한 구석이 짠해온다, 점여온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요즘 혹시 요즘도 아니죠. 뭐 은행에 가면요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은행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또 공공기관에 가면요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건지 한번 그림 보면서 영상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은행 안에 보면은 저 번호표 뽑는 것도 있죠. 입구에. 그런데 한 남성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대서 근처에서 자연스럽게 탁 테이블에 손도 올리고 주머니에 손도 넣고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손은 저쪽을 만지작 하면서 하는데 혹시 여러분 틀린 그림 찾기라는 오락 프로그램 아세요? 뭐가 잠깐 조금 전 그림하고 뭐가 달라진 거 보이세요? 조금 전의 그림과 비교해보면 하하 역시 우리 제작진 대단합니다. 있던 게 감쪽같이 저 사람이 전화 한 통하더니 마술을 부린 걸까요? 전화 마술일까요? 저렇게 감쪽같이 저 물건이 사라졌는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네. 저 전화를 걸던 남성이 문 밖으로 나가면서 같이 사라진 저건 대체 뭡니까? 저 뭔가요? 봤더니 모금함입니다. 모금함이에요. 우리가 가면 은행에 이제 그 뭐 동전 같은 거 넣지 않습니까? 네. 그 모금함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모금함은 절도를 한 건데요. 네. 이 범인이 47살 절도범인데요. 네. 아주 수법이 진짜 치밀해요. 네. 시간대도 딱 고려하는데요. 점심시간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시간대에 딱 노리고요. 또 지역도 선정을 합니다. 네. 지하철역이 가깝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은행을 또 선점을 하게 얼른 됩니다. 도망가려고. 네. 네. 그리고 얼굴을 또 마스크로 다 가리면서 자기를 네. 또 가리고요. 또 이런 모금함이라는 거는 다 신고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까지 소액으로 해서 하는 그 범행 수법까지 다 했고요. 그다음에 전화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딱 이렇게 보면서 나를 보나 안 보나 그리고 조금씩 하고 이제
처음에는 돈을 이렇게 조금씩 뺐습니다. 그다음 네. 나중에 사람 보는 사람이 없나 싶으면 그냥 통째로 이렇게 통째로 갖고 가네요. 네. 그런데 저 사람이 범행 시간대를 고른 게요. 참 진짜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박준 변호사님. 네. 은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은행 직원분들도 배가 고프고 그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은행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은행 점심시간에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네. 밥 먹을 때 그때가 가장 그 직원들, 은행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또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대를 네.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부족하고 할 일은 많아지고 그때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저쪽에 신경 못 쓸 것 아유, 같아요, 진짜. 모금만 그거 가져갈 거라는 아무도 상상도 못하고 네. 모금만 100원, 500원, 1000원, 많아봤자 1000원 들어있는데 네. 그거를 가져갈 거라는 상상도 못한 것 같고요. 네. 또 이 사람 보면 시간도 잘 이용했고 쇼핑백 저걸로 눈을 좀 가린 것 같아요. 아. 노란색 쇼핑백으로 싹 가려서 그 모금통을 바로 쇼핑백에 넣어버리는 네. 이 수법이 상당히 치밀하고 이 결국 지금 절도범이 지난해 11월부터 네. 올해 4월까지 이 절도범의 유사한 수법으로 이 서울 경기 수도권 인근에서 31곳입니다. 은행 네. 31곳에서 모금함만 절도를 했고요. 피해액은요 무려 218만 원에 해당합니다. 218만 원. 저기 주로 동전만 들어있는 모금을 합쳐서 218만 원 훔쳤으니까 상당히 많이 훔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실패로 계속 다른 것도 해보고 하다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자기가 생활할 것도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은행을 가봤더니 손쉽게 절취할 수 있고 그래갖고 절취한 돈으로 생활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인철 변호사님 저 사람이 들고 있던 쇼핑백도 범죄를 위한 소품이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의 재질이 좀 아주 안 좋다고 봐요. 네. 절도죄는 6년이야 상습절도죄는 이번에 가중되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모금함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정성이. 좋은 일 하게 써주세요. 불이익하게 써주세요. 이 사람이 이거 훔쳐가지고 불이익 도와주겠습니까? 본인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쓰겠지. 굉장히 재질이 안 좋고요. 네. 이 사람은 앞으로 이런 거 훔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고객의 마음을 훔치든지 아니면 어떤 여인의 마음을 훔쳐서 결혼해가지고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은행 가시는 분들 많은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은행 거래를 한 다음에 그 잔돈 같은 걸 받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럼 보통 잔돈을 요즘 처치곤란하니까 나올 때 여기 모금함이 있네. 그래서 200원, 300원, 많을 때는 500원도 넣고 그러실 거예요. 이제 그런 모금함이 쌓인 건데 저렇게 가득 들어있었잖아요. 아까 화면 보셨죠? 모금함이 꽤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이인철 변호사 말씀처럼 어떻게 훔쳐도 모금함을 훔칩니까? 김동철 원장이. 이게 이제 그럼 또 다른 거 훔쳐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불특정 다수가 모금을 하고 네. 또 불특정 다수가 그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주인이 없는 돈이다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주인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가기는 되게 어렵지만 네. 주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쉽게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네. 자, 이런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근처에 사실 관리 감독자가 아예 없잖아요. 아하. 그러면 쉽게 가져갈 수 있죠. 네. 아마 상당히 사각에 놓여 있는 네. 모금함의 어떤 상황들을 잘 노리고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저 상황 보면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지금 보면 CCTV상에 찍힌 모습 보면 전화한 척하면서 손은 여기 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직원분들이 보더라도 손님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또 제 손님도 왕이잖아요. 네. 우리 인식 속에 또 손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고 또 저 행동 자체가 저게 돈을 절취하는 행동이라고 딱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군요.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저 행동에 대해서 제지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하는 행동을 그냥 저 사람 그냥 옆에 있구나라고만 인지를 하고 자신의 세상에. 볼일을 보는 거고요. 저렇게 감쪽까지 없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그걸 네. 가져간다고 해도 아마 퇴근했을 때까지도 몰랐을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네. 저 쇼핑백이 시선 분산용에다가 더하기 나중에 보세요. 이 모금함을 훔친 다음에 돌아서서 바로 그 쇼핑법에 슉 들어가서 들고 나갑니다. 왜냐면 모금함을 자체를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테니까 저 모금함을 쇼핑백에 넣는 범죄 도구였습니다. 참 머리를 잘 썼지만 어쨌든 경찰은
상습 절도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을 했습니다.